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2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합니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결과를 소개하고 의제 제한 없이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이 대통령이 일요일에 여야 지도부와 만나기로 했군요. 네, 이 대통령은 오는 22일 일요일 낮 12시에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오찬을 겸해 여야 지도부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송원석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회동에서 G7 정상회의 관련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고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애초 참모진은 다음 달 초쯤으로 회동을 건의했는데 이 대통령이 시기를 앞당기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가능한 자주 회동에 소통하는 것이 국민주권 정부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내각 인선을 둘러싼 언급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전에도 인사검증이 끝나면 내각 인선을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경우 현재 총리 대행에게 재청권을 행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거라며 인선 발표가 그렇게 늦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주재한 국무회의 발언도 전해주시죠. 네, 이 대통령은 오후 2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조 5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처리했는데요. 2차 추경의 핵심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인 만큼 이 대통령의 회의 모두 발언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심리적 위축까지 심해졌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조금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국민이 겪는 고통이 매우 큰 것 같다면서 이제 국가 재정을 사용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저소득층을, 경기 진작 측면에서는 모두 공평하게 지급하는 쪽으로 고려했다며 추경 가운데 가장 큰 비중으로 편성된 민생회복지원금의 차등 지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을 향한 쓴소리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정책 수요자들에게 제재나 불이익을 주는 내용인데도 미리 의견을 듣는 것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시행하는 것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정책을 펴더라도 정책 수요자의 입장을 물어보고 그들이 원하는 내용을 들어봐야 한다면서 국무위원들에게도 정책 결정을 할 때 영향을 살펴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선거를 도왔던 전직 의원 등 캠프 관계자들과 비공개 오찬 모임을 진행합니다. 김 전 후보는 내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식당에서 차명진, 박계동 전 의원 등 캠프 관계자 30명가량과 점심을 함께합니다. 김 전 후보 측 관계자는 대선이 끝난 뒤 제대로 얘기를 나누지 못해 격려 차원에서 만나는 거라며 계속 비공개로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후보는 앞서 당대표 출마 가능성 질문에 욕심이 없다고 밝혔지만 최근 당내 중진은 물론 김용태 비대위원장 등과 잇따라 만나면서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이 수사를 전격 개시했습니다. 조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네, 내란 특검이 꾸려질 서울 고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내란 특검 상황부터 살펴보죠. 벌써 수사에 착수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특검 긴박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우선 내란 특검 최장 20일까지 주어지는 준비 기간을 단축하고 특검 임명 엿새 만인 어제 곧장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서 어제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서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개시 뒤 가장 먼저 한 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긴 겁니다.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 특검은 기존 김용현 전 장관 재판을 맡고 있는 중앙지법 내란 사건 재판부에 신속한 사건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를 두고 명백한 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사 준비 기간에는 기소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조 특검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특검 관계자는 준비 기간을 종결하고 수사를 개시해 김 전 장관을 기소할 수 있었던 거라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예, 내란 특검이 이렇게 속도를 낸 배경은 뭡니까? 네, 진용을 완전히 갖추기 전 수사를 개시하고 또 기소를 한 것, 김용현 전 장관이 석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김용현 전 장관 오는 26일이면 구속기한이 만료가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 인멸 등을 우려해서 조건을 달고 풀어주는 보석을 요청했고 법원도 이를 허가했는데요. 김 전 장관 측은 사실상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는 거 아니냐고 반발하면서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하고 집행정지, 가처분까지 신청한 상태입니다. 결국 김 전 장관 조건이 있든 없든 풀려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내란 사건을 수사하고 또 공소를 유지해야 하는 조 특검이 추가 기소를 통해서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조 특검은 국가수사본부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 등 수사관 31명 파견을 경찰에 요청했고요. 또 검찰에 앞서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의 공소유지 검사를 포함해서 42명 파견을 추가로 요청하는 등 수사팀 구성에도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도 여러 기관을 잇따라 방문했죠.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 어제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그리고 금감원을 찾았었는데요. 오늘도 사건 파악을 위해서 기관 방문을 진행했습니다. 오전에는 법무부 김서구 차관과 오동훈 공수처장, 오후에는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파견받을 수사 인력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서울고검 재수사팀이 김건희 여사와 이 증권사 직원 사이 녹음 파일을 다수 확보하면서 전임 수사팀의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된 상황인데요. 민특검은 전임 수사팀도 수사 대상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일단 직답을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전임 수사팀 수사 필요성도 많이 나오는데 입장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쟁점과 사안을 파악한 다음에 같이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팀 대한변호사협회에 특별수사관 채용 공고를 부탁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수사팀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는 이 사무실 이용 의사를 타진 중이던 KT 광화문 빌딩의 국가 소유 부분 사용을 승인받았다고 공지하기도 했는데요. 본격적인 채비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최상병 특검은 특검보 추천을 마무리했죠? 맞습니다. 최상병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이명현 특검 장고 끝에 어제 자정쯤 특검보 후보 8명 추천을 마쳤습니다. 이 특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실체적 진실 규명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로 추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인사 검증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구성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꾸려지게 될 특검팀에 대해서는 국방부 조사본부나 국방부 검찰단 인력도 파견받을 의향을 내비쳤습니다. 이 특검은 본격적인 수사는 사무실이 갖춰진 뒤에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찰의 3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3차 소환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을 특검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결국 윤 전 대통령이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죠? 네, 경찰 비상겸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5일과 12일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자 오늘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며 3차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그제 경찰의 3차 소환에도 불응하겠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술서에는 범죄 사실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은 개입한 바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며 필요한 경우 서면 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하는 비공개 방문 조사는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경찰이 수사 중인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정리해 주시죠.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때 경호처에 이를 저지하도록 지시한 혐의인데요.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경호구역을 통제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보낸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지난해 12월 비상계엄과 관련된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예, 결국 3차 소환까지 불응한 상황. 경찰이 대응 방향을 논의 중이라고요? 네, 경찰은 조금 전 3차 소환까지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을 특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차 소환까지 불응할 경우 신병 확보에 나서는 게 일반적이라 오늘도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 구인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었는데요. 특검이 빠르게 김용현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는 등 수사에 돌입한 만큼 향후 신병 처리 방향도 특검과 논의해 진행한다는 입장으로 읽힙니다. 경찰 특수단은 또 특검과 협의해 중대범죄수사과장 등 수사관 31명을 특검에 파견하기로 했는데요. 파견 시점은 아직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파견과 함께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들도 특검에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전국 상황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 G7 순방에서 귀국한 지 하루도 안 된 상황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공개했는데요. 그 얘기 듣고서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건전 재정, 재정 균형의 원칙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균형 재정해야죠. 너무 과도하게 수입도 없는데 마구 쓰면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정부 재정의 본질적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이 너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공개된 내용 추경 예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워낙 안 좋아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경제가 단순하게 소비가 안 된다는 측면이 아니라 경기가 워낙 침체돼 있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하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IMF 때보다 어려웠다는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겠죠.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통화 정책이 있을 것이고 재정 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만 정책 수단이 있는 건데 지금 재정을 확장하겠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돈을 풀어서 소비를 좀 이게 침체했던 소비를 진작시키고 경기도 부양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경기 부양에만 그치는 것도 아니고 소비 진작에만 그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번에 그 이제 민생 회복 지원금을 통해서 경제 성장률을 한 0.1% 정도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선별 지급과 보편 지급을 나눠서 하는 것 같아요. 같이 혼합해서 과거에 보면 항상 이제 여야 간에 그 이른바 보수와 진보 간에 보편적 지급이냐 선별적 지급이냐 이걸 가지고 항상 논쟁을 했는데 이번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거 지급을 이제 차등으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걱정은 그거죠. 결국 균형 개정 문제입니다. 아까 이재명 대통령 언급처럼 워낙 우리나라의 지금 이 채무 속도가 채무 증가 속도가 국가 채무 속도가 우리나라가 비기축통화국인데 기축통화국은 아니잖아요. 비기축통화국 중에서 체코 다음으로 높답니다. 빠르답니다. 이 채무 증가 속도가 국가 채무가 말이죠. GDP 대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맞추냐가 관건일 거예요. 어차피 적자 이제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걸 이제 적자 재정을 어떻게 메꾸서 나가냐 문제인데 아까도 보도에 나오던데 이미 이제 이번에 이 실시를 하면은 국가 부채가 거의 1,300조에 달한다는 건데 물론 이제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보다 이게 점점 이제 국외 신인도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영향을 받을 것이고 또 하나 물가 인상 같은 거 이걸 정부가 잘 감안해서 충분히 감안하고 있겠죠. 감안해서 조화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서도 취재기자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20조 2천억 원 재정이 풀리는 겁니다. 13조를 들여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차등으로 지급하고 소상공인 빚을 16조 원 탕감해주는 내용입니다. 경기 부양 효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 이거를 예측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추경 편성할 때마다 그다음에
뭐 이제 정부에 이제 지원금을 할 때마다 이게 과연 경기 부양의 마중물이냐 아니면 이게 언발의 오줌 누기의 일종의 소진용 이벤트냐 뭐 이런 논란은 끊임없이 학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있어 왔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도 정부가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도 초기에도 그러니까 대선 전에도 1차 추경을 해야 된다고 해서 집행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2차 추경인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과연 이것이 정책 효과의 검증이 되는 그 검증 시스템을 먼저 좀 갖출 필요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사후 한번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보편과 선별 구조 이번은 다행히 혼합 지원의 중간지대 제도화를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행정 시스템도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건 꼭 말씀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자꾸 정치적으로 오해받는 게 정치 일정과 분리된 실행 구조로 갖춰야 되는데 자꾸 정치 일정과 맞물리다 보니까 이게 무슨 표를 의식한 거냐 포퓰리즘이냐 야당의 또 반발도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소가 저는 항상 있어야 되고요. 이번에도 보십시오. 약 한 2조, 20조 가까운 돈이 풀리는데 거의 지금 제가 재원 마련 방법을 보니까 19조 정도가 국채 발행이고 나머지가 이제 그 긴축한 어떤 예산들을 이제 투입하겠다는 건데 이거 뭐 사실 거의 뭐 국채 발행해서 지금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뭐 소상공인 비탄감 이런 문제들도 사실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해주면 좋죠. 왜냐하면 연체자들에 대한 어떤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선별 추진하는 거 이거는 정부의 역할이기도 한데 과연 이게 뭐를 해줘도와는 무관한 것이냐. 그다음에 연체자들을 정말 아주 정밀하게 선발하는데 그게 과연 제도적으로 정말 뭐 말하자면 이의 제기가 안 될 정도로 정밀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말하자면 논란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패자부활전 성격을 정치권이 공간을 열어준다는 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고 또 바람직한 정치의 영역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말하자면 또 다른 사회적 논란이 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는 거 이게 바로 정부의 몫이고 저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또 나중에 사후 검증할 수 있는 것들도 정부가 좀 내놓을 필요도 있겠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이번 추경으로 국가 채무가 1,300조 원을 넘고 국가 채무 비율은 처음으로 GDP의 50%를 넘는다. 이는 빚이 늘어나는 가정이 대출을 더 받아서 소고기를 사 먹은 뒤에 자녀들에게 갚으라고 하는 격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네요. 그 뭐 아주 이제 작정하고 비판을 한 건데 꼭 그런 측면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호준석 대변인 얘기도 일리가 있겠죠. 저도 아까 뭐 1,300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어쨌든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지금. 계속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이런 이제 재정 확대 많이 써왔고 그런데 이게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안 쓸 수도 없어요 이 상황 속에서. 워낙 뭐 다 아시잖아요. 워낙 경제가 어렵고 물론 자영업자도 뭐 말은 같은 자영업자입니다만 자영업자도 양극화돼 있어요. 우리 다녀보면 알 거 아닙니까? 어떤 음식점들은 줄 서서 이제 기다리는 집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많은 집들은 많은 자영업자들은 정말 하루하루 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라서 확대 재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제 결국 국가 채무를 어떻게 감당할 거의 문제인데 그래서 아까 지금 그 국민의힘 대변인 얘기는 이게 후대에게 우리의 빚을 이제 물려주는 거 아니야 이런 취지의 얘기인데 충분히 뭐 경청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그렇게 해서 마냥 비판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든 글쎄요. 이 마중물 역할을 할지 물가 인상의 그런 부정적 효과가 더 많을지는 정말 지켜봐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정책 효과를 잘 이제 배합하냐의 문제인데 만약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올 거는 아니라고 또 하나가 김문수 후보도 대선 때 20조 원 추경 얘기를 했었어요. 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야당이 과도하게 비판적으로 나올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포퓰리즘이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당장 선거가 없잖아요. 선거가 내년에 있는 거라서 당장 이게 이제 국민들 이제 민심 사기 위해서 이제 표를 사기 위한 포퓰리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당장 선거가 임박한 게 없기 때문에 전국 규모의 선거가 없어서 그 걱정이 많이 될 것 같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 진실성이 담겨 있다고 봐요. 뭐 굳이 이제 취임하자마자 그렇게 돈을 많이 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아무튼 야당도 인정하는 것 같고 이제 야당 대변인의 그 정도의 그 논평은 그렇게 센 수위가 아닙니다. 정말로 반대했다면 그보다 훨씬 높은 수위의 논평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야당은 이렇게 비판했지만은 민주당은 집착, 목리 그만두고 무너진 나라를 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야 합의가 어떻게 원활하게 이루어질까요? 정말 이루어질 걸 봅니다. 그리고 신임 원내대표들이 선출된 지 얼마 안 됐고 이 부분은 사실 뭐 윤석열 정부 때 1차 추경을 이제 하자고 한 거고 2차가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하는 거니까 저는 이 부분은 큰 이제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제 다만 이건 있어요. 우리 이제 흔히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세제 보완이나 재정 확충 없는 재정 확대 또한 이거 허구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야당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지금 재정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물가 이런 부분들은 여당과 정부 여당이 책임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책임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묻고 그 최종에 대한 결과가 선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저 여당 때처럼 이게 재정 확대하면 안 된다, 물가 상승의 압력 요인이 돼가지고 이게 나중에 결국에 재정 부담으로 돌아오고 이게 결국은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여당 때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재정 관리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야당이니까 여당이 한 결과를 두고 저는 나중에 책임을 물어도 된다. 그 결과 결국에는 정부 여당이 물가 관리, 그다음에 재정 관리 이런 것들이 안 되면은 당연히 표로 심판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지금 이렇게 20조, 30조에 가까운 돈이 시중에 풀리잖아요. 이게 굉장히 압박은 분명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고 아무리 이게 이제 뭐 지역 화폐나 쿠폰으로 한다 그래도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경기 활성화로 이어진다 그러면 이게 결국엔 부동산으로도 갈 수가 있는 그런 나중에 그 결과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교하게 관리하는 건 정부 몫이고 야당은 합의의 주되 사후 결과를 아주 끊임없이 요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검증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측면에서 좀 예결위원장을 달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번에 합의할 건 합의해 주고 다 사후 검증할 건 검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이 얘기 나와서 얘기인데 추경 얘기는 아니에요. 아닌데 그 이제 경제 얘기가 나와서 의식주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필수적인 건데 이게 먹는 게 너무 비싸요. 제가 점심 때도 김치찌개 먹었는데 11,000원이더라고요. 반찬도 허술해요. 옛날하고 너무 달라졌어요. 근데 이건 체감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이거 지금 먹는 문제, 왜냐면 이게 지금 돈이 풀리면 물가의 영향을 받긴 받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정부가 전 돈을 푸는 건 찬성이에요, 개인적으로. 찬성인데 물가가 특히 먹는 물가가 너무 비싸다고요, 지금. 게다가 주가 뭡니까? 사는 거잖아요. 사는 게 결국은 아파트 부동산 값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고 저출생이 왜 그렇습니까? 이게 주가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번에 확대 재정은 좋은데 재정 확대는 좋은데 이런 물가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특히 먹는 부분들 여기에 각별히 좀 신경 써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G7 정상회의 캐나다에 참석했다가 귀국을 하면은 네. 여야 지도부를 만나기로 했는데 그 오찬 회동이 일요일로 잡혔네요. 네. 저는 뭐 좀 예상보다 빨랐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우상호 수석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결단한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정무수석이 기왕이면은 원내대표단이 구성됐을 때 빠르게 해서 우리가 좀 여야 협치를 하고 그다음에 야당의 정치적 공간을 좀 열어주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저는 제안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흔쾌하게 그러시죠. 제가 추론해 보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우상호 수석 같은 경우가 워낙 정치 경험도 많고 정치도 선배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직보를 할 수 있고 또 마음을 말하자면 결심을 즉각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사이라고 얘기를 저희가 이제 인선 때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빠르게 화답이 온 걸로 봐서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기억해 보시면 작년 총선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 민주당 대표일 때 만나서 그때 뼈 있는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2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라는 아주 뼈 있는 얘기를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여야 영수회담을 하는데 2년이 걸렸다. 그게 결국엔 이제 총선 패배 이후에 사실상 정치가 사실 여론과 상황에 떠밀려서 사실은 받아들인 거죠. 근데 물론 이거는 뭐 여야 대표는 아닙니다만 대표격인 김용태 위원장도 가고 그다음에 비대위원장도 가고 그다음에 신임 원내대표들이 갔기 때문에 사실상 지도부랑 만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야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를 다 만난다?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정말 말하자면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초기에 분위기 좋고 그다음에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진보 정부의 대통령도 오히려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고 가는 이런 담대한 전환을 할 수 있구나 이런 평가를 받는 좋은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야당에게 정치적 공간 열어주고 협치의 물꼬를 트는 거 매우 좋습니다만은 이게 좀 상설하고 제도화할 필요 있다. 우리 정치가 자꾸 예측 불가능한 게 뭐냐면 무슨 상황이 생기면 다 없던 걸로 되고 돌아가고 회복 탄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과거로 회귀하는 게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일요일 날 이제 오찬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상설 제안, 물론 이제 여당 지도부도 바뀔 수도 있고 또 새롭게 오지만 사람은 바뀌어도 제도는 영원한 이런 어떤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이번에 한번 만드는 것도 우상호 수석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 앞에서 뭔가 준비한 원고를 읽는 것도 생각이 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얼마 전에 국회에서 쓴소리를 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요? 우선 뭐 현안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언론적인 얘기가 나올 것이고 이제 정부 출범한 지가 얼마 됐어요?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그리고 특히 여당 대통령께서는 아마 이제 내란 극복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국정, 민생 회복 그리고 이제 국민 통합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야당이 아마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얘기를 꺼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지금 야당이 얘기 꺼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고 또 하나가 지금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말씀 나눴던 그 민생 회복 쿠폰 이거에 대한 우려가 좀 있겠죠. 뭐 반대한다기보다도 물가 인상이라든지 뭐 다 하는 얘기입니다만 물가 인상 문제라든지 이게 과도하게 이제 국가 채무,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문제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원론적 얘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아무튼 지금 최소영 평론가 말씀처럼 우리나라 정치가 협치라는 게 이제 말하기도 민망스러워요. 하도 말을 많이 해서. 그나마 그 협치라는 단어도 언젠가부터 끊겼었어요. 새 정부 출범하면서 그나마 이제 협치라는 단어가 이제 입에 이제 회자되기 시작하는 상황인데, 아니 정치라는 게 사람을 만나서 하는 건데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게 뉴스화되고 이게 대단한 이슈가 되는 게 이게 이상한 겁니다. 여야는 더 자주 만나야 돼요. 그리고 더 자주 만나고, 아니 우리가 주변 사람들 많이 만나고 지내잖아요.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근데 여야 정치는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제가 옛날에 80년대, 90년대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야 정치인들이, 저는 국회의원은 안 해봤습니다만 여야 정치인들이 상임이나 본회의에서 서로 이제 논박도 하고 논쟁도 하고 공세도 하고 공방도 합니다만 사적으로 꽤 가까웠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정말 안 가까운 것 같더라고요. 뭐 가까운 분은 가깝겠습니다만 그만큼 우리 정치가 정말 증오와 적대 정치가 되고 말았어요. 양대 적대 정치. 근데 그걸 복원해야 돼요. 정상 국가가 됐기 때문에, 정상 복원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하나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좋은 말들이 오갈 거지만 그런 뼈 있는 말씀들도 오가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비판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도 열리기 전에 이미 총리 행세를 합니다. 경제부처 보고를 받고 외교 특사를 접견하고 차관을 대동해 재난상황실까지 방문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이미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습니다. 파면 팔수록 미심쩍습니다. 파파미 후보입니다.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 민주당은 의혹을 소명하기는커녕 눈에 실핏줄이 터졌다는 등 전처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선을 넘는 일이라는 등 감성파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회의를 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얼마 전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탈락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뭐 공직자로 분류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금 사실상의 인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사실 지난번 그 아들의 그 뭐 부동산 증여라든가 재개발 뭐 그런 그 건물들을 매입해서 하는 아주 잦은 행위들 이런 것들이 사실 뭐 공직자는 아니기 때문에 뭐 청문 절차는 없었습니다만 과연 그게 새 정부의 어떤 국토 정책, 부동산 정책, 세제 정책 다 짜는 그게 국정기획위원장이 과연 그런 그 전력이 있는 게 맞는가라는 부분이 있었고, 또 지금 안보실장 위성락 실장도 사실상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런 점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바로 지명하거나 뭐 검증이 없는 자리들은 국민 여론이라든가 나중에 사후 정치적인 어떤 평가로 국민들이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1호 인사면서 총리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총리 후보자란 말이죠. 이틀간 거치고 그다음에 이분이 만일 통과하고 나면은 모든 장관에 대한 국민에 대한 재청권도 가져요. 그러니까 보편적 국민의 어떤 상식에 대한 윤리나 도덕적 기준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런 어떤 그 기준 속에서 뭐 공직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분이 지금 평균의 눈높이에도 안 되고 평균적 상식의 보편의 가치에도 안 맞는 의혹들이 지금 연일 고구마 줄기 나오듯이 쏟아져 나와서 지금 뭐 파도 나온다는 이런 뭐 사실 얘기를 지금 국민의힘이 할 정도인데, 근데 의혹은 제기가 되는데 이분의 답변을 보면은 몰아치기 답변하겠다는 것 같아요. 아, 나는 이제 총리 청문회 이틀 동안 내가 그 모든 의혹을 답변하겠다. 매일매일 다른 게 나오는데 이렇게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고 딴 행위 하지 않습니까? 뭐 업무 보고 받거나 뭐 민생 현장 간다거나. 아니, 총리 청문 절차를 진행해야 총리가 되는데 이미 총리 연하고 있으니 이게 사실상 국민의힘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도대체 청문회라는 이 허들을 그냥 요식행위로 인식하는 건 아닌가. 결국 과반이 넘는 민주당이 뒤에서 엄호하고 있으니까 나 어차피 통과될 건데 문제 제기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 것 아닌가. 일종의 정치적 침대 축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매우 이거는 부적절한 행위다. 그러니까 문제가 제기되고 논란이 불거진 사안에 성실히 답변하고 그것을 판단하는 건 국민들이고 그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청문 절차에서 납득하면 되는데 전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지금 제가 보기에 이렇게 시간 벌기로 비춰지는 거, 이게 이재명 정부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은 안 보는 것 같지만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으로 좀 대신하겠습니다. 예.
야당에서는 뭐 후보자 신분으로 총리 행세한다 뭐 이런 비판도 하고 있지만은 대통령실은 어쨌든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 가능하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의혹들이 제기된 게 며칠 됐죠.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그리고 청문회가 24일, 25일이니까 아직 며칠 남았단 말이죠. 닷새 남았는데 이 닷새 동안 계속 이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언론의 이제 태도를 보면은 중도를 표방하는 언론도 이제 상당히 비판적으로 사설을 쓰고 그러더라고요. 뭐 약간씩 신문마다 또 방송마다 약간 논조는 다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그거예요. 이게 완벽하게 다 해소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해명되거나 소명되기는 어려운데 여론이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따지면서 이게 그러다 틀리다 말하는 건 여기 맞지 않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여론이 악화될 것인가, 닷새 나흘 동안 그렇지 않고 이 의혹이 이제 수그러들 것인가가 좀 관건이라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 의혹이 지금 청문회에서 해소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했는데, 그렇게 될지 아니면 앞으로 남은 며칠 동안 이게 언론을 통해서 더욱더 이슈가 불거지고 더 이제 확산되면서 증폭될지, 좀 그게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럼 내일 무슨 여론조사가 나오겠죠. 김민석 후보의 이른바 적합도, 총리 적합도가 한두 개 나온 거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내일 나오는 게 더 아마 더 진실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최근에 의혹 제기가 반영되는 게 내일 나올 것 같으니까. 아직 그걸 보면 그게 하나 잣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이제 김민석 후보에게 제기된 그 의혹의 핵심은 그 김민석 후보가 받은 게 이제 세비가 한 1년에 한 1억 정도 됐는데 그 불법 정치자금 받았던 거 추징금, 그 추징금을 내고 그거 쓰는 거 합치면 이게 소득과 지출이 맞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 10가지를 내놨던데 다른 거는 뭐 평범한 거라고 치부하더라도 왜 이 지금 자금 출처가 맞지 않지 않느냐, 그 다른 어떤 무슨 소득의 그 재원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을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과거에 있었던 부동산 투기나 위장 전입이다, 뭐 병역 비리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가장 이제 국민들의 영린인데 말하자면 이건 그건 아닌데 아무튼 이 자금의 출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지금 그렇다면 이거는 분명히 본인이 소명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소명할 게 없으면 만약 이러이러해서 사실은 그런 증거 서류가 없다면 증거 서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럼 해소될 부분 해소되는 것이고 또 용서를 구할 부분은 구하는 것이고 사과를 할 부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청문회 때다 해명을 만약 청문회 때 해명을 못하면 어떡할 겁니까? 꼭 청문회 때만 하지 말고 청문회 때 중요한 건 하더라도 며칠 동안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그게 좀 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김민석 후보의 칭화대 졸업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게, 원래 월수금 아침 7시에 당 최고위원회 회의를 하고 뭐 8시, 9시에 비행기를 타고 이제 다녀왔다고 해명을 했었는데, 송은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시에 2010년 초에 민주당 최고위 기록이 있는데 회의 개최 시가 오전 9시 또는 9시 반으로 나왔다. 그래서 아침 7시 회의란 말 자체가 거짓말 아니냐. 당시에 출입국 기록을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출입국 기록 공개하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겹치기 때문에 김민석이라는 사람이 둘이 있지 않는 한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회의에 참석했든가 아니면 칭화대 수업 받으러 갔든가 한데, 김 후보자의 주장은 어쨌든 수업을 그렇게 해놓고 수업을 받으러 갔다는 건데, 글쎄요, 뭐 비행기 타고 해외까지 또 뭐 이렇게 수업을 받으러 가는 게 그게 일반적인 뭐 상례는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출입국 기록을 공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동의해야 되는데 아직 동의 안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이 문제 자꾸 왜 이렇게 불거지냐면, 또 뭐 증인 채택 문제에서도 전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아들 학자금을 낸 게 전처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게 외국환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모든 것이 이제 기록이 남거든요. 그러면 그 한국은행의 기록만 보면은 이게 돈이 어떻게 송금됐는지 아니까, 그러면 거기 동의만 해달라 그러면은 이제 한국은행의 기록을 가지고 그 인사청문들이 보면 되는데, 그걸 동의 안 해주니까 볼 수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돈을 냈는지 국민의힘 의원들 청문회 입장에서는 그럼 부인을 불러서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만 주면은 부인이 안 와도 됩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가 지금 보면은 본인도 그렇고 뭐 전 부인도 그렇고 현 부인도 그렇고 어쨌든 지금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 내가 개인정보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고 무조건 청문회 당일날 해소하겠다는데, 그건 누가 봐도 사실은 시간 벌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는 올바른 태도도 아니고요. 흠결이 있으면은 저는 그래요. 이슈보다도 이슈를 다루는 태도인데, 지금 김민석 후보가 굉장히 이런 자기의 논란을 다루는 태도가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예. 그러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야당 공세에 대해서 여당은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전철을 부린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예. 전 여자친구도 부르기 싫은 게 이 사람 마음인데 예. 전 부인까지 불러가지고 예. 이 모든 사생활 다 털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의 본래적 목적과 기능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할 것입니다. 정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국민들이 보기엔 투명하지 않은 부분도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일부 국민들이 보기에 투명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는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는 망신주기 아니냐, 가족을 부르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오고 가고요. 제가 봐도 전 배우자를 부르는 거는 뭐 이런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전 배우자 전처를 부르고 안 부르는 게 논점이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그 미국에 유학 가 있는 아들의 학비를 전의 배우자가 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걸 지금 물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처를 부른다는 게 예.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봐도 전처가 나온다는 게 좀 말이 좀 안 되긴 안 돼 보여요. 지금 이혼한 사이인데 물론 아들이 이제 그 학비를 해명하기 위해서 나올 수 있겠죠. 그거야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처를 부르는 건 저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고 서류를 입증할 수 있으면 서류를 내면 될 것 같아요. 서류로. 그런 건 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개인정보 이제 동의가 필요한 거니까 그 동의해줘서 그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 해소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지금 여기 쭉 보면 말이죠. 저는 그 정성호 의원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봐요.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죠. 아무리 공세를 취한 것만이라도 이렇게 전혀 근거 없는 걸 가지고 공세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하나 제가 이건 인사청문회법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논점이 인사청문회법 개정 문제가 아니에요.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고 소명하는 게 지금 쟁점이고 본질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글쎄요. 뭐 말하자면 이슈를 좀 딴 데로 돌리라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논의하려면 이런 이제 이 청문회에서는 완전하게 역량, 능력 이런 걸 검증하는 자리가 돼야 돼요. 도덕성이나 개인적인 문제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 갖춰져서 거기서 검증을 하고 거기서 안 되면 아예 청문회장에 못 나오게 하는 미국식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지금 갑자기 여기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하겠다. 이건 전 논점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볼 때 야당이 뭐 당연히 여당이 당연히 이렇게 방어하겠죠. 이건 내로남을 생각하면 돼요. 이게 만약에 이게 민주당이 야당이 이렇게 했을까? 우리도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왔을 거라고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도. 국민의힘이 후보를 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인데 그건 우리가 익히 안 거니까 그렇다 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 의혹이 제기되는 거에 있어서 뭐 이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대통령이 지금 어쨌든 의혹 해소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서부터 정성호 의원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중요한 거는 본질은 어쨌든 간에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 차이는 있어요. 과도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간에 기본적으로 뭔가 좀 의혹이 있다. 지출하고 과징금 낸 거에 추징금 낸 거에 비해서는 소득이 어디 있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굳이 의혹이란 말이 싫으면 그 궁금증 해소해 줄 필요가 있죠. 그걸 전부 그냥 청문회 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자꾸 이게 비판이 증폭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객관적으로 드립니다. 제가. 네. 민주당이 지금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명단에 비상계엄 관련 질의가 필요하다면서 윤 전 대통령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내외 뭐 김문수 전 후보를 이렇게 총망라한 것을 두고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들을 안 부르려는 그 협상용으로 갖고 온 물타기용 증인 신청 명단이 아니냐. 민주당은 그러면 증인이나 참고인 없이 청문회를 하려는 거냐.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당연한 비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청문회입니까? 한덕수 청문회입니까? 김문수 청문회입니까? 이건 김민석 후보 청문회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윤석열, 한덕수, 김문수를 부른다는 겁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뭐 관련돼 있는 분들은. 그리고 지금 특검도 출범해서 내란 특검이 지금 전방위 수사를 하고 있고 김용현 전 장관 바로 구속영장 지금 말하자면 연장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김민석 후보자를 청문하는데 이런 분들을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냥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자, 한 번만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지금 국민의힘이 여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 같은 그 정치인의 의혹이 나오는 분을 총리 후보로 추천했다 그러면 민주당이 쌍수를 들어서 환영했겠습니까? 이 청문 필요 없다. 우린 대승적 차원에서 총리 인준해 주겠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마 국민의힘의 10배를 더 거센 화력과 공세를 통해서 공격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국민의힘이 과도한 증인 신청을 한다고 맞불 작전으로 비슷하게 윤석열, 한덕수, 김문수를
그런 분들은 합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정치적이지도 않아요. 최소한 정부 여당이 지금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된 정당이 총리 후보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은 어떤 식으로든 이걸 해명하자고 하는 게 맞지. 자, 박수현 의원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100% 완벽한 인간이 어딨냐. 해명할 건 해명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용서를 구하면 되고 또 설명하면 된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팔짱 딱 끼고 당신들 우리한테 이런 얘기할 자격 있어? 이게 한마디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제가 보기에 이 인사가 이재명 정부의 1호 인사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부담되니까 1호 인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어해줘야 되는 논리에 선 것 같은데 1호 인사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어서 이 인사가 오히려 국정의 운영 초기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왜 못합니까? 역지사지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진보 진영의 원로라고 할 수 있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질문한 기자를 보고 어느 채널이라고 묻는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김민석 후보자 태도가 고압적이라는 느낌을 받아서 눈에 거슬린다. 자신이 있으면 공손하고 진솔하게 해명하면 될 일이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더라고요. 네, 김민석 후보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태도에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이제 민주당의 의석이 다수니까 국회 임명 동의는 뭐 확실해 보여요. 국회 임명 동의 받으면 임명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아무튼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해명이 100% 안 된 상황이라서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인태 전 사무총장 쓴소리를 좀 한 거죠. 쓴소리를 한 건데 저 같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민주당이 지금 아까 말씀 끝났습니다만 윤석열, 한독수, 김문수 전 장관 이런 분들 전 대통령 이건 제가 봐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김민석 후보자의 여러 가지 도덕성 문제라든지 역량을 검증한 자리에 갑자기 내란 관련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람들이 왜 나옵니까? 이건 제가 볼 때 맞지 않아요. 자꾸 이런 태도로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태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리고 그 국민도 마찬가지예요. 전 배우자 굳이 부를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사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제 아마 공개하기에 좀 꺼림직한 그런 수입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보니까 자꾸 그 얘기 안 하는 것 같으니까 뭔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그게 안 맞는 거에 대해서 이게 뭔가 수입원이 뭔가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게 있다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고 솔직하게 용서를 사과를 하는 거예요, 국민들께. 좀 그러면 오히려 여론이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 이거 과거의 야인 시절에 이걸 왜 자꾸 들춰내냐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의혹이 증폭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접근한 이 방식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게 뭐 당장 오늘 내일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고심도 하고 고민을 해봐서 청문회 날이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양일간 계속 얘기할 거 아닙니까? 뭐 끝나고 그냥 이제 국회 임명 동의 끝나고 임명을 된다라고만 할 게 아니고 국무총리가 정말 중차대한 자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솔직하게 국민들이 듣기에 좀 이건 불편해 보이는 것도 더 솔직하게 얘기하고 좀 그런 태도가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유인태 전 사무총리의 발언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민주당 당권 경쟁 얘기를 좀 해볼까요? 박찬대 의원 물론 아직 당권 도전 선언은 안 했습니다만은 당내에서 박찬대파, 정청래파 이렇게 좀 나뉘는 분위기가 있어요. 게다가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통령과 방송인 김어준 씨의 대결 양상 아니냐 이런 분위기는 왜 나온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민주당의 그러니까 대표 선거 보면서 이게 룰에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룰을 보면은 권리당원 55에 대의원 15에 국민 30입니다. 국민 참여 30인데 권리당원이 과반이 넘어요. 55%가 넘어요. 그러니까 권리당원이 사실상 여기에 모든 말하자면 키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 권리당원들의 그 눈높이에 맞고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강한 메시지를 쏟아내요. 박찬대 의원요. 815호인데 818호. 3칸 차이인데 이사했어요. 이사 왜 했겠습니까? 방을 물려받으니 이제 나 대표 자리도 물려받게 된다.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정청래 의원 뭐라 합니까? 이재명이 곧 정청래고 정청래가 곧 이재명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대표 출마 선언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33번 등장합니다. 이런 현상들을 뭘로 설명합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은 나는 친명 대리인입니다를 지금 말하자면은 이재명 대리인입니다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분 다. 한 분은 방으로 얘기하고 한 분은 이름으로 호명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정상적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왜 3년 만에 저렇게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선거를 치렀습니까? 수직적 당정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당정 관계가 됐고 당을 일거에 한 방에 장악해서 내 뜻대로 운영하려 했던 그 후과를 톡톡히 치른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교훈을 안 배웁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건강한 당정 관계를 얘기해야지
일극의 당정관계 얘기하고 종속적 당정관계 얘기합니까? 그 권리당원이 55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놓고 보면서 뭐 찬대판지 청대판지 저는 큰 관심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게 출범 한 달도 안 된 정부의 백업하는 여당이 되겠다는 대표가 되겠다는 분들의 메시지가 한 곳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과연 건강한 당인지 정말 대한정당인지 한번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이 정청래 의원 사태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직에 박범계 의원이 내정설이 도니까 지금 민주당 안팎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더라고요. 박 의원은 법무장관 시절 검찰개혁에 미온적이었고 조국 전 대표의 억울한 기소를 방관한 사람이다. 이런 내용이던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그런, 민주당은 아니죠. 민주당의 좀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 이런 분들, 권리당원이 뭐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권리당원이라는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프레임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박범계 의원이 과연 법사위원장으로서 적절한가를 따지면 되는 것이지, 과거에 검찰개혁이 미온적이었고, 또 누구를 이제 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 자꾸만 이런 프레임으로 가니까 이제 당대표 선거도 그렇고 이미 원내대표 선거는 끝났습니다만 당대표 선거에서도 강성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뭐 우리나라 정치가 이게 지금 이 당정관계, 당청관계가 문제가 되는 건데 이분도 그래요. 이게 지금 보세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이른바 윤심 논란. 그 우리가 입만 열면 했던 게 윤심 논란이었어요. 근데 아직 이재명 정부 이제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평가하기 아직 이릅니다만 지금 가만히 대표 선거도 보면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 마음이 어디 있느냐, 명심이 어디 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서로서 나오고 있고. 근데 정치에서는 일정 부분 불가피할 거예요. 그게 완전하게 개입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뭐 개입한다기보다도 그 당이 배출한 대통령인데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이 정도의 문제란 말이죠. 지금 이제 박범계 의원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강성 당원들이나 이런 사람은 왜 과거에 그렇게 미온적이었냐, 이런 사람은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건데 자격이 있냐 없냐를 다른 걸로 따져야죠. 과연 여야 협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과연 이 법안이 올라왔을 때 얼마나 더 객관적으로 하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과거에 우리 편을 덜 들어주지 않았냐. 좀 쉽게 좀 거치게 말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데서 언제나 탈피할까 우리나라가. 정말 답답해요. 이제 이 새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압도적인 그 다수를 가지고 있고 또 그 계엄을 선포한 무도한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을 파면했고 우리 국민의힘으로 민주당이 상당히 앞장섰던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 정당답게 이런 것도 이런 프레임을 조금씩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조금씩 벗어나고 이재명 정부가 바뀌는구나. 새로운 정부구나. 그야말로 국민 주권 정부구나. 이런 걸 좀 알게끔 의원들도 그렇고 이 지지하시는 분들도 좀 조금씩 방향을 틀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면 내홍 뭐 계속되고 있고요. 혁신위 설치냐, 당원 여론조사냐 얘기가 오가는 가운데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친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김 비대위원장에게 전대 출마하라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굳이 예측하자면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전당대회 나가면 이긴다. 이런 조언을 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저는 뭐 지금 이준석 의원이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지금 전 대표 출신 아닙니까? 지금 아마 굉장히 답답하고 좀 아마 정말 본인도 좀 짜증나게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겨우 말하자면 그때 이제 당대표가 되면서 탄핵의 강도 건너서 약간 회복 탄력성을 만들어 놓은 정당이 다시 이른바 구주류의 귀환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안타깝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한 선거였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엔 국민의힘에서 친윤이라는 말은 사라져야 되는데 결국엔 다시 또 구주류의 기환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결국 국민의힘이 다시 소생하려고 그러면은 어쨌든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명백히 분리할 수 있는 분을 대통령으로 대표로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소생하고 회복하고 그 다음에 세살을 붙이는 이런 작업들이 순차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이 5대 혁신안 이걸 가지고 정 안 돼요. 지난번에 후보 교체 누가 막았습니까? 당원들이 막았잖아요. 그러면 당원의 집단지성을 한번 물어도 좋은데 이걸 굳이 또 5대 혁신안을 놔두고 또 혁신위를 구성하겠다. 이런 것들이 순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의원이 안타까운 그 마음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은 결국에 이번에 전대가 열린다면은 쇄신의 방향으로 방점을 찍지 않으나 국민의힘의 미래가 없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구주류의 기환이 아니고 구주류는 없어요. 항상 친윤이 주류입니다. 이것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가의 술 접대를 받은 전직 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1, 2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에서 접대 액수가 처벌 기준인 100만 원을 넘는다고 판단하면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남색 양복을 입고 회색 넥타이를 한 남성이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현직 검사 시절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이른바 룸살롱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의엽 전 검사입니다. 원심 판결이 파기된 건데 입장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나 전 검사는 지난 2019년 7월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와 함께 서울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고가의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습니다. 당시 나 전 검사도 접대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1심과 2심은 향응액이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인 1인당 100만 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향응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나 전 검사에 대한 원심을 파기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나 전 검사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101만여 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계산하면 향응액을 101만여 원으로 볼 수 있어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 전 검사와 함께 기소된 이모 변호사와 김 전 회장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나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토대로 대법원의 재상고할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오늘 서부지법 폭력 사태 당시 법원에 불법 침입하고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가 있는 전모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결과가 본인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을 물리적으로 공격한 행위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영상에는 전 씨가 녹색 점퍼를 입고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거나 경찰에 소화기를 뿌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대낮 터미널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훔쳐서 도주국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0km가량을 도주하는 동안 차선을 넘나들고 신호까지 위반하는 고개 운전을 벌여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터미널에 정차 중인 버스로 다가갑니다. 차에 올라타 운전석에 앉더니 버스 문을 닫고 핸들을 돌려 출발합니다. 운전기사가 급하게 달려가 보지만 버스는 이미 속도를 내며 터미널을 빠져나갑니다. 지난달 31일 충북 진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50대 남성 A씨가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훔쳐 달아나는 장면입니다. 잠깐 영업소에 가가지고 식권을 수령하러 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버스로 돌아왔는데 버스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모르는 사람이 버스에 타가지고서 A씨는 훔친 버스를 몰고 차선을 넘나드는 것은 물론 신호까지 위반하면서 고개운전을 이어갑니다. A씨의 고개운전은 경찰이 순찰차 세대를 이용해 버스 이동 경로를 모두 막아선 뒤에야 겨우 끝났습니다. 하지만 정차한 버스 문은 열리지 않았고 결국 경찰이 3단봉을 이용해 유리문을 깨고 들어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 상태였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대형 면허가 취소된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주거리는 약 10km에 달했지만 다행히 추가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 키를 보자 운전을 하고 싶었다. 순찰차가 다가오자 영화 찍는 것 같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고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 조치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학생 30여 명이 수돗물을 마시고 복통과 설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 학교 학생들이 지난 16일 교내 음수대에서 물을 마신 뒤 수인성 질환 증상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증상이 발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했는데 자세한 결과는 2달 뒤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으로 중동 지역의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정부가 정유 주유소 업계 등과 석유, 가스 수급과 가격 점검에 나섰습니다. 산업부는 현재까지 국내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도입에 차질이 없고 중동 인근 유조선과 LNG 운반선도 모두 정상 운항 중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운항 차질 등을 가정해서 비상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심상치 않습니다. 2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상승폭은 2018년 9월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고가 아파트. 전용 면적 140제곱미터가 지난달 56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전용 면적 69제곱미터가 34억 원에 팔려 신고가를 썼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매수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지만 매물이 귀한 편입니다. 매물이 좀 지금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좀 걷어들이는 것 같고요. 매물이 잠기니까 살려는 사람들은 지금 서울 시내 여기 성동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곳 성동구는 아파트값이 한 주 전보다 0.76% 오르며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이 거론되며 더 들썩이는 분위기입니다. 지난달 아파트값이 전고점을 넘어선 마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두는 매도 우위 시장이라는 평가입니다. 집주인들이 물건을 보류시키고 있죠. 완전 매도 우위로 봐야지. 호가도 높아지고 있고 신고가도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은 20주 연속 상승했고 상승폭은 0.36%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월 둘째 주 이후 6년 9개월 만의 최대 상승폭입니다. 성동, 마포 등 한강벨트는 물론 강남 3구 아파트값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25개 자치구 모두 아파트값이 오르며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다음 달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을 앞둔 데다 새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한 예측 등이 매수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되고 또 정책이 좀 강화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측들도 하니까 이제 그게 반영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입지 우위 순서대로 사실 가격이 많이 상승해서 서울 아파트값이 들썩이며 과열 조짐을 보이자 정부도 관련 대책을 고심 중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숙취 해소제 89개 가운데 80개가 술 깨는 효과가 있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숙취 해소 음료인 여명 808 등에 대해서는 자료가 부족하다며 오는 10월까지 보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술을 빨리 깨게 해준다는 숙취 해소제는 술 약속 있는 날과 그 다음 날까지 자주 찾게 됩니다. 음료부터 환, 젤 타입까지 종류도 다양한데 하나같이 탁월한 효과를 내세웁니다. 식약처가 업체 46곳에서 나온 89개 제품을 검토한 결과 90%가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K 이노엔의 컨디션과 동아제약 모닝케어, 삼양사 상쾌환, 한독 레디큐 등 39개사 80품목이 숙취 해소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숙취 해소 음료인 여명 808 등 9개 제품은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업체 측이 낸 인체 시험 자료만으론 숙취 해소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식약처는 제조사 측에 오는 10월까지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그때까지 보완하지 않으면 숙취 해소 관련 표현을 제품이나 광고에 쓰지 못하게 할 방침입니다. 그 객관적인 절차나 방법 준수에 대한 증빙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자료의 보완을 요청받았고 현재 인체 적용 시험이 가능한 연구기관과 자료 보완을 진행 중이며 조만간 충분한 자료가 제출될 예정입니다. 숙취 해소 효과에 대한 인체 시험은 업체가 병원 등 25곳에 의뢰해 이루어졌으며 식약처가 전문가와 함께 결과를 검증해 발표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5월 기준으로 시중에 유통된 숙취 해소제는 177개였는데 식약처가 요구한 이번 시험에 응한 제품은 절반에 그쳤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오늘 밤 더위가 완전히 식지 못하겠습니다. 밤사이 서울 기온이 23도, 강릉 25도, 전주 24도 이상을 유지하면서 강릉에서는 또다시 열대야가 나타날 수 있겠고 다른 지역에서도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에는 서울 기온이 25도, 강릉 30도, 대구 28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9도가량 낮아지지만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내일은 점차 전국으로 장맛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오후부터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고 강한 비와 함께 모레까지 최고 120에서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정부가 소비 투자 촉진과 민생 안정을 위해 20조 원이 넘는 나랏돈을 풀기로 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15만 원에서 50만 원이 차등 지급되는데 국민 90%는 1인당 25만 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지역 사랑 상품권 8조 원도 추가로 발행됩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보름여 만에 2차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유례 없이 빠른 속도입니다.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에 20조 2천억 원의 나랏돈이 투입됩니다. 먼저 13조 원이 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원됩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지원하여 총 13조 원 수준의 소비 여력을 보강합니다. 소비 쿠폰은 두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급되는데 1차는 소득 상위 10%와 일반 국민은 15만 원, 차상위는 30만 원, 기초수급자는 40만 원이 지원됩니다.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 84개 시군은 1인당 2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2차는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 후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종합적으로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을 받게 돼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급 수단은 현금 지급이 아닌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신용 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추경안 확정 후 4개월 정도가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8조 원도 추가 발행됩니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율을 지역에 따라 4단계로 나눠 최대 15%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올해 발행 규모가 29조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냉장고와 에어컨 등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의 10%를 30만 원 한도에서 환급하고 숙박과 영어관람, 스포츠시설 등 5대 소비 분야의 할인 쿠폰 780만 장이 발행됩니다. 철도와 항만 투자 등 건설 경기 활성화와 신사업 분야, AI 신재생 투자 확대에도 추경 예산이 투입됩니다. 올해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 수익 규모를 줄이는 세입 경정을 5년 만에 10조 3천억 규모로 반영했습니다. 맞춤형 사업 설계, 지출 구조 조정, 세입 경정 등을 통해 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기반한 효율성도 추구하였습니다. 정부는 2차 추경으로 올해 성장률을 0.1%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추경 재원은 19조 8천억 원의 국채 발행과 5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충당됩니다.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으로 올해 관리재정 수지 적자는 110조 4천억 원으로 늘어나고 국가 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300조 원이 넘었습니다. 2차 추경 예산안은 다음 주 월요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민생 안정에 5조 원을 추가 투입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113만 명의 빚 16조 원을 탕감해서 재기를 돕기로 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수도권의 산업단지, 상가에 공실이 수두룩합니다. 폐업 식당 자리는 1년 가까이 비었습니다. 경기가 계속 안 좋았잖아요. 이거 분양하면서
코로나 터졌잖아요. 요즘 이제 제조가 안 되니까 그런데다 5일금 하니까 이제 상가들이 못 버티죠. 코로나 때 쌓인 빚의 내수 침체, 자영업자 대출은 1,064조 원, 연체율은 1.67%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이전 장기 평균 수준에 육박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새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빚 16조 원을 탕감하기로 했습니다. 7년 이상 된 5천만 원 이하의 장기 연체 채권을 사들여 소각하는 겁니다. 총 인원은 113만 명에 재원은 한 4천억 정도 재정해서 투자를 하고 그 한 4천억 이상을 금융권에서 또 같이 공동 부담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7천억 원을 들여 10만 명에게는 빚을 깎아줍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확대해 90% 원금 감면 대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19만 명에게는 이자를 깎아주거나 만기를 연장해줍니다. 폐업할 때 점포 철거비 지원 금액도 상한을 600만 원으로 늘립니다. 경기 회복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내년에도 계속 어려우면 나도 대상자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면 이제 모럴 해저드 논란 그리고 도덕 형평성에 대한 이제 우려는 함께 이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고용 안전망과 관련해서도 1조 6천억 원을 반영합니다. 구직급여 지원 인원을 179만 8천 명으로 18만 7천 명 늘립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대상도 늘리는데 특히 건설업 분야 실직자 10,000명은 훈련 수당을 월 48만 4천 원으로 20만 원 늘립니다. 주거 안정과 관련해서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전세 임대를 4만 8천 호로 3천 호 늘립니다. 저소득 청년 대상 월 20만 원 월세 지원 대상도 15만 7천 명으로 2만 7천 명 추가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 침체가 심한 만큼 이제는 국가 재정을 사용할 때가 됐다며 추경 편성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또 국민에게 공평하게 혜택을 주되 취약계층을 좀 더 지원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국무회의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건전 재정, 재정 균형의 원칙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균형 재정해야죠. 너무 과도하게 수입도 없는데 마구 쓰면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정부 재정의 본질적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 재정은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이 너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을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비슷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는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재정 지출은 어쨌든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또 저소득층 또 어려운 사람들은 다른 게 또 맞죠. 그 두 가지 양면이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첫 추경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에 방점을 둔 추경 편성을 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번 추경안에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보편 지원 원칙 속에 취약계층과 농어촌 지역 추가 지원이라는 당과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며 추경이 하루빨리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게 상임위원장 선출과 추경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국민의힘에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0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두고 거듭된 논란에도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 지원금을 지급하려 한다며 포퓰리즘의 신호탄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우려했습니다. 후준석 대변인은 모든 국민에게 돈을 풀어 경제가 살아날지 미지수라며 전 국민 지원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사례금이라는 비판마저 나온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추경으로 국가 채무는 1,300조 원을 넘고 국가 채무 비율은 처음으로 GDP의 50%를 넘는다며 이는 빚이 늘어나는 가정이 대출을 더 받아서 소고기를 사 먹은 뒤에 자녀들에게 갚으라고 하는 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급자 중심의 관성적 행정 처리를 공개 비판하며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주문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도 부처의 업무 보고를 혹평하며 공직사회 기강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인데 조만간 내각 인선 발표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캐나다 순방 직후 국무회의를 소집한 이재명 대통령. 안건으로 올라온 추경을 언급하기에 앞서 행정을 하다 보면 공급자 중심의 사업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공직사회의 관행을 지적했습니다. 원하는 내용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결정한 거하고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하는 거하고 내용은 똑같은데 수용성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보고된 정책을 살펴보면 가끔 그런 흔적들이 보인다며 공무원의 결정은 5,200만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가끔씩은 국가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좀 더 깊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경험을 예로 들며 공무원들이 연간 수백만 건의 민원을 외면하는 문화가 잘못됐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새 정부 인수위원회 성격인 국정기획위원회도 부처 업무보고 내용이 부실하다고 질책하며 이 대통령의 기강잡기 행보에 보조를 맞추는 모습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사실은 한마디로 좀 실망이다. 매우 실망이다. 전 부처의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조각 작업에도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장관 후보자 검증이 끝나면 바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추가 인선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와는 상관없이 진행될 거란 점을 시사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여러 쟁점을 주시하고는 있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될 걸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2일 일요일 낮 12시 대통령 관저에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 송원석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을 합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같이 밝히고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대해 설명하고 의제 설정 없이 허심탄회한 얘기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참석 전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여야 지도부 회동을 빨리 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며 추진하란 지시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당장 다음 주로 다가오면서 여야 신경전도 한층 거세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결격 사유를 연일 강조하며 거취 결단을 촉구했고 민주당은 증인 신청에 반발하며 청문회법 개정까지 시사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다음 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대책회의를 열고 결격 사유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석연찮은 석사 취득 과정에 재차 의문을 제기했는데 국회에서 회의가 끝나자마자 중국에 넘어가 학위를 마쳤다는 김 후보자의 해명은 당시 회의 기록상 불가능한 동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처럼 기억의 오류라고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2010년 당시 출입국 기록을 즉각 국민 앞에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기에 정치 자금 제공자와의 수상한 돈 거래와 수입을 압도하는 지출, 불투명한 기부금 출처, 고등학생 아들을 위한 입법 활동은 그냥 덮을 사안이 아니라며 후보 스스로든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든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이미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더 늦기 전에 철회하십시오. 민주당은 정부 출범 초기 국정 전체가 수세에 몰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야당의 공세를 인신 공격으로 규정하고 방어선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특히 김 후보자의 전 배우자까지 청문회에 나오라는 건 흠집 내기이며 정치적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심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새 정부 흠집 내기로 국회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국정 운영 능력과 정책 역량을 검증하기를 바랍니다. 또 망신주기식 인사청문회를 법으로 막겠다며 관련법 개정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가족까지 이렇게 파헤치는 망신주기식 인청 인사청문회는 선진 외국 사례까지 아마 감안해서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번 청문회는 이재명 정부의 인선 원칙과 국정 운영 방식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인사청문 전국 내내 여당은 능력 검증에 집중하고 야당은 도덕성 논란 부각에 사활을 걸 거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이재명 정부 주요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전국 막이 올랐습니다. 여당은 남북관계 연구에 매진한 전문가라고 치켜 세웠지만 야당은 후보자의 안보관과 대북관을 놓고 비판을 이어가면서 여야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윤흥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으로 주요 공직자 인사청문회 자리에 선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북한 학자인 이 후보자는 30여 년 동안 남북관계 연구 등에 매진해왔다며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반도 평화 구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적극적인 해외 정보 수집 및 분석과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경제 안보 활동을 통해 국익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모두 발언이 끝나자마자 여야는 자료 제출을 두고 부딪혔습니다. 야당은 방북 내역 등을 달라고 했지만 거부하다가 부실한 자료를 냈다며 날을 세웠고 여당은 평생을 학자와 공직으로 살아와 숨길 게 없다고 이 후보자를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겨우 한 장짜리 페이퍼를 제출했습니다. 후보자가 누락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명백한 거짓말로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영리 활동하신 것도 없고 그 외에 외길을 유일하게 학자와 일시적 공직으로 매우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일생을 살아왔다. 특히 야당은 청문회 내내 집요하게 이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소환하며 대북관을 파고들었습니다.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는 등 친북적이라는 평가가 많다면서 국정원이 대남 연락소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원을 이끄는 수장이 되었을 때 우리 국가정보원이 과연 대한민국을 지키는 기관으로 기능을 할지 아니면 북한의 대남 연락사무소 기능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할지. 그러나 이 후보자는 이 같은 주장이 왜 친북적이라고 하는지 가늠하지 못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이 후보자 엄호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여야 사이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장 후보자를 대남 연락소장으로 지칭하면서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겁니다. 윤석열 내란숙의 보호 연락소장입니까? 발언 중이라고요. 왜 반말하고 그래? 발언 중이라고 했어요. 반말 안 했어요. 비공개 청문회까지 마친 정보위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앞으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등 내각 인선 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는데 여야는 인사검증을 놓고 당분간 날선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만나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와 본회의 개최 일정 등을 놓고 대화를 이어갔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 뒤 기자들을 만나 다음 주 월요일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원내수석부 대표는 야당이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자리 2개를 넘겨달라 요구했지만 이미 지난해 1기 원내지도부에서 원구성 협상은 끝난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유 원내수석부 대표는 지난해 민주당이 원하는 상임위를 모두 정한 뒤 국민의힘에게 받을지 말지 정하라고 강요한 사항을 협의했다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새로운 자료를 확보하면서 무혐의 처분했던 기존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는데 민중기 김건희 특검은 과거 수사팀에 대한 수사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특검보 진용이 꾸려진 이튿날도 기관 순회에 집중했습니다. 전날 검찰과 금융감독원에 이어 법무부와 고위공직자수사처, 경기남부경찰청을 연달아 방문했습니다. 여러 가지 수사의 진척 상황이라든가 내용 등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에 우리 특별 검사 보고들과 함께 논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나 수사 인력 파견을 위한 협의는 물론 그동안 언론 보도로만 접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 내용 파악을 하기 위해서라는 게 특검팀 설명입니다. 파견 인력까지 합류하기 시작하면 본격적인 수사 방향도 윤곽을 드러낼 거로 보이는데 특히 관심을 끄는 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재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기존 수사팀의 부실 수사 의혹도 수사선상에 오를지입니다. 특검법엔 주가 조작 의혹뿐 아니라 수사를 고의로 지연, 은폐, 비호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팀은 일단은 재수사를 맡은 서울고등검찰청에 11분, 기존 수사했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17분 방문해 교류했을 뿐이라며 즉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쟁점과 사안을 파악한 다음에 같이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기존 수사팀은 4년 동안 찾지 못한 김 여사의 연루 정황을 검찰 재수사팀이 개시 한 달 만에 포착한 데다 기존 팀이 단서가 발견된 미래에셋을 이미 압수수색했던 사실까지 드러나며 파장은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울 광화문에 정식 사무실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 오정희 특검보는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서 기획재정부로부터 KT 광화문 웨스트 빌딩의 국가 소유 부분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15개 층 가운데 13층을 특검 사무실로 사용할 예정인데 입주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특검보 후보 선정을 기다리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검이 어제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 특검은 밤사이 구속기한이 임박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첫 발을 뗐습니다. 이미혜진 기자입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특검보 인선과 사무실 마련도 채 되기 전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임명된 지 불과 엿새 만입니다. 조 특검은 검경으로부터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를 개시한 날 밤 곧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됐는데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한 풀이로 보입니다. 조 특검은 기존 내란 사건 재판부에 신속한 사건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된다면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조 특검은 수사팀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중대범죄수사과장 등 수사관 31명의 파견을 요청했고 검찰에도 공소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해 검사 42명을 추가로 파견해달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석방을 눈앞에 두고 있던 김용현 전 장관 측은 특검의 추가 기소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검의 기소가 불법이라고 했는데 설득력을 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특별검사의 준비 기간 20일 동안은 기소할 권한이 없다는 게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주장입니다. 내란 특검법 10조 1항을 근거로 드는데 준비 기간 중이라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사와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직 준비 중인 내란 특검의 공소 제기, 즉 기소는 불법이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미 준비 기간을 조기에 마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는 입장입니다. 준비 기간은 20일 이내라고만 명시된 만큼 언제든 공식적인 수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고 또 준비 기간을 빨리 끝낼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결국 특검이 조기에 수사를 개시하고 핵심 수사 대상 가운데 하나였던 김용현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해 구속 상태 유지를 시도하면서 앞으로 수사와 공소 유지를 위한 나름의 전략을 썼다는 겁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 사건은 내란 사건 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앞선 재판부의 보석 결정, 반발에 따른 항고와 집행정지와 별도로 특검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만큼 재판부 판단에 따라 석방을 앞두고 있던 김 전 장관이 다시 구속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소환조사 요구에 세 번째로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을 내란 특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이 오늘 3차 출석 요구에 끝내 응하지 않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지를 기자단에 보냈습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3차례 소환 요구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나 구속영장 신청에 나섭니다. 이스라엘은 일주일째 이란을 향한 공습을 계속했고 이란도 미사일을 발사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19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남서쪽으로 약 250km 떨어진 아라크에 있는 중수로 핵시설을 공습했다고 밝혔고 이란 국영TV도 피격당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란도 이스라엘에 2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하며 반격에 나섰는데 외신들은 이 가운데 일부가 이스라엘 남부 베르셰바의 병원 등을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 공격 여부를 저울질하는 가운데 미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수일 내로 이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게 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복수의 소실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기반을 미리 마련해두고 있다는 신호라고 블룸버그는 짚었습니다. 일부 소식통은 이번 주말께 공격이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했고 한 소식통은 일부 연방정부기관의 수장도 공격에 대비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란에 머물던 우리 국민과 가족 20명이 육로를 통해 인접국인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에는 여전히 많은 우리 국민이 체류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신속하게 출국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이란에 머물던 우리 국민과 현지인 가족 등 20명이 인접국인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이들은 현지 시간 17일 이란 주재 한국 대사관이 마련한 버스를 타고 만 하루를 넘게 달려 투르크메니스탄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영공이 모두 폐쇄됐기 때문에 장장 1200km를 달려서 육로로 탈출한 겁니다. 외교부는 투르크메니스탄 현지에 신속 대응팀을 파견해 이들의 출입국과 귀국을 돕고 있습니다. 이보다 하루 전에는 이스라엘에서도 탈출을 원하는 우리 국민 23명이 버스를 타고 육로를 이용해 요르단으로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이란에는 여전히 많은 우리 국민과 그 가족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워낙 관광 지역이다 보니 정확한 인원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보통 주재원이나 학생 다문화 가정 같이 장기 체류 인원은 400여 명에서 5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악화하면서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보고 여행 경보를 격상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에 남아있던 특별 여행주의보 지역을 모두 여행 경보 3단계로 격상하면서 두 나라 전 지역이 출국 권고 대상이 됐습니다.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공관의 안내에 따라 가급적 신속히 출국해 주시고 동지역을 여행 계획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행을 취소 또는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현지 공간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택근무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내륙에서도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서쪽 일부 지역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밤사이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특히 내일 오후부터 모레 낮 사이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 일부 지역은 시간당 7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네, 이에 따라 하천이나 계곡의 물이 순식간에 불어날 수 있는 만큼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바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모레까지 중서부와 호남에 최고 120에서 150mm 이상, 영남과 제주도에도 2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장마철에는 안전 운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우선 와이퍼와 전조등 점검 등 차량 점검을 꼭 해야 하고요. 평소 절반 이하로 감속 운전을 해야 합니다.
또 무릉덩이를 지날 때는 시속 10에서 20km로 천천히 지나고 물이 바퀴의 3분의 2 이상 차오르면 차에서 나와 바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사이 강릉에서는 또다시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고 다른 지역도 열대야에 버금가는 밤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서울 25도, 대전 27도, 대구 28도로 오늘보다 3에서 9도가량 낮아지지만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이혜민,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 뉴스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